어머니는 안 가셔도 괜찮아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그래, 잘됐다. 며느리가 가족여행에서 나를 빼자마자 나온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내가 서운해하지 않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이 할머니에게도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안은 온통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영숙은 거실 테이블에 온갖 여행 팸플릿을 펼쳐놓고 신이 난 표정으로 제잘거렸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으로 여행지 사진을 보며 연신 우와, 대박 소리를 질러댔죠. 10일간의 해외여행이라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렐 법한 이야기였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주방 한켠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라는 말을 듣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이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은 좀 길고 힘드실 거예요. 비행 시간도 길고 오가는 것도 복잡하고. 그녀의 말은 마치 나를 배려하는 듯 들렸지만 내게는 어머니는 불편한 짐이라는 싸늘한 선고처럼 다가왔습니다. 박영의 할머니는 우리 주변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가슴 울리는 이야기를 무료로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정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아들 준호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비수 같았습니다.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내가 짐짝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날 수 있을 테니까요. 내 미소를 본 영숙이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섭섭하시면 말씀하세요. 영숙이가 다시 물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끼리 실컷 즐기고 와. 나는 집 잘 지키고 있을게. 내 목소리는 애써 밝게 떨렸습니다. 가족들은 내가 정말 괜찮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75년. 참 긴 시간이었죠.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어린 아들 준호를 키웠습니다. 억척같이 일하며 준호를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죠. 며느리 영숙이 들어오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내 삶은 온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손주들 등하교를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내 이름 박영희보다 할머니나 어머님으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했습니다. 내 삶은 마치 낡은 실타래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겹겹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내 삶이 사라지고 가족의 삶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며느리는 늘 내게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내게 쉬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처럼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손주들은 내가 해주는 밥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내 이야기는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의 일상에 스며든 배경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TV에서 흘러나오는 배경 음악처럼 말이에요. 가족들은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면서도 내게 단 한 번도 어머니도 함께 가시겠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는 힘드실 테니라는 전제를 깔고 나를 배제했습니다. 물론 내가 늙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배려 아닌 배려 속에서 내가 얼마나 투명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름밤의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잠든 가족들이 깰까봐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들은 나를 두고 떠날 것입니다. 1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텅 빈 집에는 나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문득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섭섭함이나 슬픔과는 다른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 있던 내 자신을 찾아 나설 기회 말입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켰습니다. 며칠 전 영숙이가 가져다 놓은 여행 팸플릿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해외 풍경 사진들. 나는 그 팸플릿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먼지 쌓인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젊은 시절 내가 썼던 일기장이었죠. 손때 묻은 표지를 쓰다듬으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잊고 지냈던 내 젊은 날의 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혼자서 기차를 타고 남해를 여행해야지.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 푸른 바다를 내려다봐야지.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거닐어 봐야지. 소박하지만 내게는 너무나도 간절했던 꿈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꿈들은 내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갔습니다. 마치 희미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낡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의 매미 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꿈을 찾아 떠나라. 그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잘됐다. 정말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이 나를 두고 떠나는 10일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내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섭섭함에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알 수 없는 용기와 설렘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속 젊은 박영희가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너의 삶을 찾아 떠나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파리의 에펠탑이 아닌 푸른 남해, 바다와 한라산의 풍경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자유롭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나면 나는 혼자 남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저 집을 지키는 늙은 할머니로 남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제 나만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내 이름 박영희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을 배웅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나만의 지도를 펼쳐들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집은 잠시 비워두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의 시간을 살아야 할 때이니까요. 그렇게 나는 가족들의 무심함 속에서 가장 강렬한 반란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데 현관문은 굳게 닫혔죠. 그 순간 나는 텅 빈 집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마치 거대한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낯선 공간. 어제까지만 해도 북적이며 여행 준비에 들떠있던 가족들의 흔적은 이제 먼지처럼 가라앉은 정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 떨어진 신발들이 뿔뿔이 흩어진 가족의 빈자리를 말없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의 장난기 가득한 신발, 며느리의 깔끔한 구두, 그리고 아들의 큼지막한 운동화.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진 집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심장이 답답해지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제까지 여행 팸플릿이 어지럽게 널려있던 테이블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설렘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탈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결국 나에게 남은 건 이 텅 빈 집과 외로움뿐인가. 가슴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오전 내내 나는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손길이 닿았던 모든 곳에서 가족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주방 찬장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거실 한 구석에는 며느리가 읽다 만잡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방 문틈으로 비치는 흐트러진 침대 시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정작 중요한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화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내 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었죠. 손주들은 투정 부리고 며느리는 잔소리를 하고 아들은 신문만 들여다보고 시끄럽고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 혼자만이 남겨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허기지고 외로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가족들이 떠나기 전 며느리가 정성껏 싸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반찬들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슬프게 보였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이 없는 동안 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한 형식적인 배려 같았습니다. 나는 밥 한술 뜨는 둥 마는 둥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처럼 까끌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파묻자 지난 세월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준호를 등에 업고 밭일을 하던 억척스러운 모습,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밤마다 흐느꼈던 슬픔,
며느리가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의 어색함. 손주들이 태어나 처음 내 손을 잡던 따뜻한 감촉.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가족은 모두 제 삶을 찾아 떠났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기에 울타리 밖 세상은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처럼 나는 작고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꽃밭에서 해맑게 웃는 20살의 박영희. 그 꿈속에 나는 어떤 걱정도 어떤 슬픔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젊은 날에 찬란했던 순간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눈을 뜨자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벌써 저녁이 된 모양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주름지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주름 속에서 왠지 모르게 낯선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외로움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어쩌면 반항심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시 낡은 일기장을 찾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는 미처 다 읽지 못했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희미하게 변색된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들은 젊은 시절에 내가 꾸었던 소박한 꿈들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행, 혼자만의 시간, 자유. 그 단어들이 내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나는 나도. 내 입에서 나지막이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일기장 속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소녀 5명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와 내 중마고우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우리는 함께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세상 곳곳을 여행하는 꿈을 꾸었었죠. 우리가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서도 꼭 함께 여행을 가자. 잊고 지냈던 친구들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과 허탈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희망과 알 수 없는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직 내게는 꿈이 있고 함께 그 꿈을 꿀 친구들이 있어. 비록 젊은 시절처럼 몸은 예전 같지 않겠지만 내 마음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환한 빛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내 존재가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텅 빈 집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넓은 활주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면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낡은 일기장 속 꿈들을 현실로 만들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는 동안 나 역시 나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만끽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빈집을 보고 놀라겠지만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저 멀리 어딘가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일기장을 소중히 놓아두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미래를 밝혀줄 등대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지도가 될 것입니다. 75세 박영희,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해가 뜨면 나의 두 번째 인생도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끼워져 있던 흑백 사진 속 친구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순옥, 미자, 그리고 나. 우리는 갓 20살이 되던 해 낡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세상 끝까지 함께 가자며 낄낄거렸었죠. 특히 정희는 늘 영희야, 우리 꼭 유럽 가자. 에펠탑 밑에서 사진도 찍고 멋진 사람들 구경도 하고 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꿈을 잊고 살았지만 정희는 아마도 내 오랜 꿈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질러야 할 일이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듬성듬성 지워진 글씨들을 더듬어 정희의 집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번호가 바뀌었을까 노심초사하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드디어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나 영희다. 박영희. 정희는 처음엔 내 목소리를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영희라고? 야, 너 정말 영희 맞아? 너 여태 어디서 뭐 했어? 수화기 너머로 반가움과 함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동안의 안부를 간략히 전하고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야, 너 아직도 유럽 가는 꿈 꾸냐? 내 말에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지만 희미한 기대감이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유럽? 내가 갑자기 웬 유럽 타령이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10일간 집을 비운다는 것, 그리고 그 틈을 타 나도 나만의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것. 낡은 일기장에서 찾은 유럽 여행의 꿈.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바로 유럽이라고? 야, 박영희, 너 정말 미쳤구나. 라는 탄성이었습니다. 정희는 내 계획에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이내 흥미를 보였습니다. 야, 그런데 그거 진짜냐? 나도 늙어서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내 말 들으니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네. 정희의 목소리에는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설렘과 함께 잊고 지냈던 꿈에 대한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몇 번 더 통화를 했습니다. 순옥이와 미자에게도 연락을 했죠. 처음에는 모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유럽 여행이라니. 하지만 내 진심을 전하고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꿈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 이번이 아니면 영영 못 가는 거지. 순옥이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미자는 이미 인터넷으로 유럽 여행 상품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텅 빈 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늦게까지 숨죽여 통화할 필요도 노트북 화면을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전화기를 들고 친구들과 밤늦도록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나는 잊고 지냈던 박영희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늘 여행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볼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인터넷 검색은 서툴렀지만 친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딸에게 배워둔 스마트폰 메신저 앱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원정대라는 이름까지 붙였죠.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던 앱 사용도 친구들과의 채팅을 통해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서로 찍어 올린 여행지 사진들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모아둔 비상금은 있었지만 유럽 여행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 모두 나름대로 비상금을 모아두었더군요.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여행을 위해 몰래 비축해둔 나만의 자금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모아둔 돈을 합치고 저렴한 여행 상품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패키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광 위주보다는 휴식과 체험을 중시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군데 여행사에 연락을 돌렸고 결국 한 여행사의 상품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파리, 로마, 그리고 스위스. 젊은 시절 꿈꾸던 그곳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행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항공권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때는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권을 챙기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환전까지 마쳤습니다. 며칠 후면 이 집은 정말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즐기는 동안 나는 나만의 꿈을 찾아 머나먼 유럽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 나를 찾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고요함이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나만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혹시라도 아프면 어쩌지? 말도 통하지 않는데 길을 잃으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설렘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박영희가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박영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샀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아 깨끗한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쿰쿰한 냄새가 났지만 내게는 그 냄새마저도 자유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방 속에 넣을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늘 어두운 색의 편안한 옷만 입었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좀 더 화사한 색깔의 옷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멋진 사진을 찍으려면 예쁜 옷을 입어야 할 테니까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한 여행을 가는 거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굳건한 결심이 채웠습니다. 며칠 후면 내가 이 집을 비우고 떠날 것입니다. 가족들이 돌아와서 빈집을 보고 놀라겠지만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저 멀리 어딘가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마치 내 꿈을 응원하는 듯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요한 밤은 나의 유쾌한 반란을 위한 마지막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도 미리 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편지에는 지난 세월의 감사함과 함께 이제는 나 자신을 찾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나의 여행은 단지 유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식이 될 터였습니다. 파리 드림이 아니라 파리 악몽이 따로 없네. 남편 준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낯선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옆에 선 아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떠났던 꿈의 여행은 시작부터 어딘가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남편 준호와 나까지 잔뜩 들떠 있었죠. 1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내내 우리는 서로의 팔을 꼬집어가며 꿈인가 생시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을 보며 비행기만큼이나 높이 치솟았던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드디어 지겹도록 반복되던 일상에서 벗어나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혼자 계시겠지만 우리는 분명 어머님이 편히 쉬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상은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숙소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예약된 방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겨우 다른 호텔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겨우 빈 방을 찾아 체크인을 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쓰러지자 파리의 낭만은커녕 피로와 짜증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시작부터 왜 이래? 남편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첫날의 불운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을 보러 가려던 길에 갑자기 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인가 싶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급기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식중독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공항에서 급하게 사 먹었던 샌드위치가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링거를 맞았습니다. 기대했던 에펠탑 구경은 물 건너갔고 아이들의 아픈 모습에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젠장, 어머니가 없어서 운이 없나? 준호가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을 편하게 해드린다고 모시고 오지 않았는데 정말 어머님이 없어서 이런 불운이 닥치는 걸까요? 과학적이지 않은 생각이라고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병원을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사납게 울부짖었습니다. 예정되었던 루브르 박물관 관람은 비 때문에 취소되었고 개선문 주변을 거니는 계획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온종일 호텔방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은 빗줄기에 가려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완벽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엄마, 심심해. 나가서 놀고 싶어. 아이들의 투정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지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나조차도 이 불운한 여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날씨를 검색했습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여행을 막아서는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빗줄기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지금쯤 집에서 편안히 쉬고 계시겠지? 아니, 어쩌면 나처럼 불운을 겪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겨우 잠든 아이들을 뒤로하고 준호와 나는 와인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여행의 첫날부터 이어진 불운에 지쳐버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 죄송하네.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없어서 운이 없는 건가? 나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식중독은 겨우 나았지만 파리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결국 우리는 파리를 떠나 다음 여행지인 로마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기차 안에서도 불운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차는 연착되었고 예약했던 좌석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빈 좌석을 찾아 앉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는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탈리아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빨리 이 악몽 같은 여행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사람이 복을 짓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머님을 두고 온 것이 혹시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불운이 어머님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우리의 불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약했던 로마의 호텔은 사진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낡고 좁은 방에 곰팡이 냄새까지 났습니다. 아이들은 짜증을 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겨우 아이들을 재우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로마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불안했습니다. 문득 어머님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텅 빈 집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실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면 마음 아파하실 텐데.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어머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전화 안 받으시네. 준호에게 말하자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눈을 비비며 괜찮으실 거야. 어머님은 씩씩하잖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을 때 내가 정말 괜찮은지 한 번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나의 무심함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행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은 너무나도 많은 인파로 북적였고 트레비 분수에서는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맛집이라고 찾아간 식당은 불친절했고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갔고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유럽의 풍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프신 건 아닐까,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운이 없는 건가? 준호의 농담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꼬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뒤척였습니다. 낯선 호텔 침대에서
나는 어머님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어머님은 늘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복덩이셨으니까요. 이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님께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머님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운 속에서 나는 어머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비릿한 서울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공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열흘간의 유럽 여행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숙소 문제부터 아이들 식중독, 궂은 날씨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혔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저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아파트 현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아이들은 피곤에 절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힘겹게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 준호는 캐리어를 끌어내리며 이제야 살 것 같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집이 최고죠. 어머님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 생각에 지친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올라가는 내내 어머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불운했던 여행 이야기보다는 어머님 없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우리 가족의 복덩이셨으니까요. 현관문에 다다르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분명 어머님은 불을 켜두셨을 텐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집안은 캄캄했습니다. 혹시 주무시나? 벨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비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내가 조심스럽게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캐리어를 거실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어머니, 주무시나? 하며 방마다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피곤함을 잊은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모든 방에 불이 켜졌지만 어머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도 작은 방도 화장실도 베란다도 어디에도 어머님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머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님은 늘 집에 계셨는데 단 한 번도 외박하신 적이 없었는데 여보, 어머님 어디 가셨지? 내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렸습니다. 준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갑자기 어디 가셨을까? 혹시 동네 할머니들 모임이라도 가셨나? 준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나와 같은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를 살펴보던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편지 있어. 작은 손이 가리킨 곳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호와 며느리 영숙에게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촉감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뜯자 익숙한 어머님의 필체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영수가, 그리고 우리 예쁜 손주들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아주 먼 곳에 있을 게다. 너희가 여행을 떠나던 날 나는 사실 많이 섭섭했단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지. 하지만 그 섭섭함이 내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단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 나는 지금 젊은 날부터 꿈꿔왔던 나의 여행을 떠나는 중이란다. 편지 속 글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섭섭함, 짐, 쓸모없는 존재. 내가 어머님께 그런 감정을 느끼게 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여행의 피로도 불운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오직 어머님의 편지 속 글자들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내 손에 들린 편지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아이들도 심각해진 우리의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우리 옆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다 읽자 그는 손을 떨며 편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여행을 가셨다고? 갑자기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난 열흘간의 불운이 떠올랐습니다. 숙소 취소, 아이들 식중독, 궂은 날씨,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부재와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요. 편지 속 마지막 문구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머님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는 동안 어머님은 그저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우리 몰래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텅 빈 집, 정적만이 가득한 공간,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어머님의 편지 한 장.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정말 혼자서 여행을 떠나신 걸까? 75세의 연세에 혼자서?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디 가셨어, 엄마? 할머니 금방 오시는 거지?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눈앞의 편지를 다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글씨는 평소보다 더욱 힘이 실려 보였습니다. 그 속에 담긴 어머님의 진심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머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무심함이 어머님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을 줄이야. 뒤늦은 후회와 함께 어머님에 대한 죄송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갑자기 여행이라니.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함께 어쩔 줄 모르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준호의 옆에 앉아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어머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렸습니다. 집안의 불빛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불운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머님은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편지 속 젊은 날부터 꿈꿔왔던 나의 여행이라는 문구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에게 그런 꿈이 있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종이에서 나는 어머님의 단단한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어머님의 부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의 삶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어머님을 이토록 먼 곳으로 떠나게 한 것은 아닐까요?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어머님의 친구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어머님이 부디 무사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당혹감과 혼란 속에서도 어머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우리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부재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으면 어머님의 행방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머님의 편지 속 그 문구가 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쿵, 쿵.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난 세월 내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에 들린 편지는 더 이상 차가운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불덩이처럼 내 심장을 태워버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잠 못 이루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은 어둠 속에서 더 깊은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기대 있었고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편지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손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나는 편지에 적힌 글자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너희가 여행을 떠나던 날 나는 사실 많이 섭섭했단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지. 그 순간 며칠 전 어머님께서 그래, 잘 됐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님이 정말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이런 아픔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네. 준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늘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말이 내 마음을 그대로 대변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우리 가족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해서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이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어깨가 축 처져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만큼이나 편지 속 할머니의 아픈 마음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미안해. 손녀딸의 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아이들마저도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챘는데 나는 왜 그동안 어머님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나는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며칠 전 어머님이 차려주시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내 환청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꺼내 먹었을 김치였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머님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 나는 지금 젊은 날부터 꿈꿔왔던 나의 여행을 떠나는 중이란다. 편지 속 다음 문구는 내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나만의 여행을 떠나셨다는 것. 그것도 젊은 날부터 꿈꿔왔던 여행이라니. 우리는 어머님에게 그런 꿈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머님의 삶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틀에 박힌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준호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75세 노인이 혼자서 여행이라니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유럽 여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숙소 예약 취소, 아이들 식중독, 궂은 날씨 모든 불운이 마치 어머님의 부재와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농담처럼 내뱉었던 어머니가 없어서 운이 없나? 라는 말이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정작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의 방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어머님이 늘 읽으시던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낡은 빗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정작 어머님만 사라졌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님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방 안에서 나는 어머님의 깊은 외로움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과 함께 찢어진 세계 지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의 한쪽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리, 로마, 스위스 우리가 갔던 곳들과 비슷한 지역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편지 속에 적힌 젊은 날부터 꿈꿔왔던 나의 여행이라는 말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유럽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몰래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여보, 이리 와봐. 나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놀란 얼굴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준호에게 일기장과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어머님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꿈을 꾸고 계셨다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젊은 박영희가 썼던 풋풋한 글귀들 속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자신을 향한 간절한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꿈들은 젊은 날의 빛나는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소녀 박영희의 열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결국 잊히고 말았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제는 나를 위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섭섭함, 억지로 지었던 미소, 그리고 잘됐다는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요. 어머님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으로 떠나던 그 순간이 어머님에게는 자신만의 여행을 시작할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 몰랐어, 어머님을. 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우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에게 안겼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빈자리를 이토록 아프게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에게 그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뿌리이자 중심이자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셨던 것입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렸더라면, 우리가 어머님께 먼저 함께 여행 가자고 말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머님을 응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 정말 유럽에 계실까? 75세의 어머님이 혼자서 친구들과 함께 낯선 타지에서 잘 지내고 계실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어머님의 편지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꾸짖는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머님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빈자리를 느끼며 비로소 어머님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부디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신만의 여행을 즐기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머님의 다음 소식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에 우리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내 목소리가 불안감에 떨렸습니다. 벌써 며칠째였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겨둔 채 사라지신 지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우리는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온몸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손이 떨리는 채로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똑같은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 차가운 목소리가 내 심장을 더욱 죄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온종일 어머님 친구분들이나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어머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영희가 갑자기 어디 갔다는 거야? 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어머님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신 것 같다고 얼버무릴 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75세 연세에 홀로 그것도 해외로 떠나셨다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니 이제는 할머니 걱정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치는 듯 했습니다. 내가 할머니 괜찮으실 거야 하고 아무리 달래도 아이들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와 나는 밤새도록 어머님의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꿈꿔왔던 나의 여행.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요. 그 글귀들은 어머님의 간절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만큼이나 우리를 향한 섭섭함도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어머님께 드린 상처가 이토록 깊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어머님이 원해서 가신 여행인데 우리가 어머님을 믿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준호의 말에는 어머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혹시라도 어머님이 무사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선 듯했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무작정 찾아 나서야 할지. 그때였습니다. 내 휴대폰에서 낯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해외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일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신저 앱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박영희였습니다. 어머님이셨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 안에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몇 장, 그리고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입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 어머님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소녀 같은 해맑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어두운 색 옷만 고집하시던 어머님이 화사한 색깔의 스카프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어머님의 친구분들도 함께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옥 아주머니와 미자 아주머니도 함께 계셨죠.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내 어깨 너머로 사진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이들도 눈을 비비며 다가와 사진을 보더니 와, 할머니 진짜 파리 같네. 에펠탑이다.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불안감에 짓눌려 있던 우리 가족의 얼굴에 드디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머님은 무사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유럽에서 말입니다. 나는 이어서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동영상 속 어머님은 에펠탑을 배경으로 서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영수가, 우리 예쁜 손주들아, 여기는 파리란다. 내 어미랑 내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여기가 정말 그림 같구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고 생기 넘쳤습니다. 화면 속 어머님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어머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는 내내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미안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토록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님을 한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도 우리처럼 꿈이 있고 자유를 갈망하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머님을 그저 어머니와 할머니라는 역할 속에 가두고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꿈이 있으셨구나. 준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촉촉한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에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멋있다. 나도 할머니처럼 여행 가고 싶어.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편지 속에 담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라는 고백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보낸 사진과 영상은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이 불운한 여행을 예언한 것처럼 느껴졌던 지난 열흘간의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무심함에 대한 작은 경고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반성과 미안함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모여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머님을 가두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이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기꺼이 뒤에서 박수쳐 드릴 것입니다. 어머님이 보낸 사진과 영상 속에는 마치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듯한 어머님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우리가 받은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머님의 다음 연락을 초조함이 아닌 기대감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어머님이 어디에서 어떤 행복을 찾아 나서실지 이제는 궁금하고 설렜습니다. 어머님의 유쾌한 반란은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님 없는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빈 공간이 외로움이 아닌 어머님의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도 꿈이 있으셨구나. 손녀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활짝 웃는 어머님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이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깨달음 한마디가 내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어머님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에게서 온 사진과 영상은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감동과 함께 밀려오는 죄책감이 채웠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어머님의 편지를 다시 읽고 사진과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 어머님은 우리가 알던 박영희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자유로움과 해맑은 소녀 같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어, 정말. 남편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편하게 해드린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 어머님을 배제했던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가족의 필요에 맞춰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삶의 주인이었고 당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소중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에는 어머님이 파리에서 보내온 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엽서에는 에펠탑 그림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도 건강히 잘 지내거라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으며 할머니의 빈자리를 더욱 절실히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의 투정이라고만 여겼던 작은 불평들이 이제 와서 생각하니 어머님의 외로움과 갈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잠 못 이룬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어젯밤의 깊은 성찰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오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 메시지를 보내드리자.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의 선택을 존중하는지 말씀드리자. 준호와 아이들도 내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머님께 보낼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멋져요. 할머니 꿈 응원해요. 같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준호는 진심을 담아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어머님의 새로운 도전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 차례가 되자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로 어머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감사함을 전해야 할까? 나는 어머님의 편지에서 읽었던 구절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젊은 날부터 꿈꿔왔던 나의 여행. 그 문구들이 내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펜을 움직여 내려갔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 그리고 어머님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글을 적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우리는 초조하게 어머님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에게서는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망했지만 이내 어머님의 뜻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님은 지금 우리가 아닌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머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스에서 보낸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만년설이 덮인 웅장한 산 앞에서 어머님은 두 팔을 벌리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머리카락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는 평화로움과 함께 더 깊어진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동영상 속에서는 어머님이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의 소녀들이 다시 태어난 듯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이나 불안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님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에게 그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뿌리이자 중심이자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셨지만 동시에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셨습니다. 어머님의 여행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의 부재는 우리 가족에게 쓰디쓴 약이었습니다. 그 약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할 일을 찾아 했고 준호와 나는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 했습니다. 어머님이 없는 집은 여전히 허전했지만 이제는 그 허전함이 외로움이 아닌 어머님의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이 돌아오실 날을 초조함이 아닌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디에서 어떤 행복을 찾아 나서실지 이제는 궁금하고 설렜습니다. 마침내 열흘간의 여행을 마친 어머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님의 얼굴이 보이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달려가 어머님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내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비로소 모든 불안감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스위스의 만년설. 어머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우리는 어머님의 용기와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머님에게 어디 가서 고생했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말 멋지세요, 대단하세요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떠나보니 내가 너희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평생 너희만 보고 살았는데 내 자신을 너무 돌보지 못했어. 이제부터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단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찾은 사람의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의 말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머님의 여행은 단순히 유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기 위한 고독하고도 용감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준호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와 반성,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머님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의견을 먼저 묻고 어머님께 당신만의 시간을 선물해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도 가끔씩 친구분들과 작은 여행을 떠나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불안해하는 대신 진심으로 어머님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어머님의 비밀 계획은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요. 한 송이 꽃이 제때 피어나듯 사람의 삶에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머님의 75세는 비로소 당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황금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잊고 지냈던 꿈을 떠올릴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만의 삶을 살고 있나요?